최근 부동산 문제가 핫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딜 정책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20분 만에 다 짚을 수 있나요? 네, 압축적으로 해야죠. 압축적으로. 자, 그러면 10분 만에 한번 해보죠. 10분 만에. 10분 만에 두 개 다요?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것부터 할까요? 예, 뉴딜 간단히 먼저 짚고 뉴딜. 예. 이 한국판 뉴딜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어떤 워딩이요? 지금 현 상황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치인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100년의 설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좀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도 좀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00년 이후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 모델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2000년에 주가가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표하는 GE 같은 기업보다 구글 같은 플랫폼 그렇죠. 기업들이 훨씬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계가 이제 지각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제조업 위기가 진행된 지 한 3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그걸 지적하기 시작한 게 2018년 하반기부터 이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9년부터 이제 혁신 성장의 성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이제 터졌죠. 터지면서 이제 그 위기 속에서 K 방역이 성공을 보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으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그러니까는 김상조 실장도 표현했지만 담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그렇죠. 삼아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만한 어떤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면서 이 기회에 그러니까 하여간 근본적인 좀 틀을 좀 바꾸는 대전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의식은 동의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을 때 또 하나 있었잖아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에 관련해서 그린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전,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은 그 이전부터 사실 진행돼 왔었던 것들인 거고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이 이제 우리한테 준 교훈은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을 할 거냐 공멸할 거냐 이걸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 뉴딜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사회 대개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가속화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의식은 변화를 가속화해 보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창기는 되게 기술 혁신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초창기 이행기 과정에서는 되게 일자리 위기라든가 불평등이 심화되어져요. 그런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와 고용 안전망 같은 경우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만 딱 제시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화두를 던지면서 이걸 이제 방향을 쫙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은 동의하신다. 디지털, 그린 그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 위기는 사회 안정망 구축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저는 이게 대통령 정책실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대통령이 다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김상조 실장이 나와서 이 방송에서 뉴스공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면서 표현한 게 뭐였었습니까요? 그린 스마트 스쿨을 예를 들었었죠. 그때 기억하시죠? 이게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때 데이터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환 100년 설계라는 것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듯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에서 이제 디지털 세계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 서당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당을 예를 들어서 근대식 학교 건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근대 산업사회가
도래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정부에다 요구를 했고 생태계 개념을 이번에 좀 집어였어요. 예. 집어였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이제 소위 DNA를 얘기를 해요. 정부가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이 세 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 모델이 구글 사업 모델이에요.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정부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가지고 구글 같은 사업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예, 그게 나와야 되는 건 이게 보여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데이터 댐을 간다 할 때 예. 데이터를 그러니까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요. 예. 근데 이게 주요 국가들에서 대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공급원을요. 예. 구글은 그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그러니까 뭐 중국의 구글이랑 바이두라든가 중국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라든가 예. 그다음에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로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이터를 확보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 안에서 살아갈 경제 주체들이 세면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 상투 뚫고 사던 사람 가지고 산업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사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쉽게 해서 자동차 공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할 능력을 가진 인재하고는 다른 인재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그래서 정책실에 이게 필요한 게 기재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산업적인 차원만 접근하는데 예. 산업도 필요하지만은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100년 설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럼 좀 뭐냐면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활용할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도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육 사업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기재부에서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산업 육성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산업을 관련 산업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틈이 좀 많이 좀 이제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소프트웨어가 없다. 예. 부족하다. 그렇게 그림비들도 마찬가지인 정책실이 그런 걸 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정책실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정책실이라는 게 나를 뽑아라 이건가요? 김상조 실장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각 정부 부서의 역할들을 조정하고 예. 하는 게 정책실의 역할인데 이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한 개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러 개 부서를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그게 정책실 역할이죠. 이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시대에 맞는 철학과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학자니까 그걸 제시해 주는 거고 예.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컨텐츠를 채워줘야 된다. 예.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을 보면서 방향은 맞다. 예.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잘 설계하면요 다음 정권에서도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방향은 맞다. 예. 아직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다. 예. 그리고 부동산 쪽은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해 나갈 거니까 예. 오늘은 화두만 던져주시죠. 지금 정책 불신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불신은 예. 수십 년간 심각해. 그렇죠. 수십 년간. 이게 누적이 되면서 예. 폭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집값 떨어질 거니까 집 사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그때 그래서 대통령만 믿고 안 샀다가 예. 그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가지고 집값 쪽이 낮춘 데서 안 샀는데 지금은 이제 빚내서도 살 수 없다. 빚 내기 힘들다. 뭐 시장이 항상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놔도 예. 결국은 시장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중동 보수 언론들에서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해서 던지면서 예. 시장이 이길 거라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불신을 계속 조장하고 원하겠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집값이 오르길 원하겠죠.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매물 내놓을 수 있게 예, 된다. 거의 그러니까는 전시성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시라고 하는 건 전쟁에 준하는. 그렇죠. 예.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내놓을 정도로 세금을 과하게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규제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여기 자주 나오는 박선호 차관이 예. 계속해서 2월 달에 나와서 6월 달에 나와서 할 때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정을 하는 게 사후적으로 인정한 게 규제의 빈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빈틈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틈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투기꾼들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정책을 설계할 때 빈틈을 얻고 우리가 틈새가 없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네.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분야에 이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사해야 된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가장 말이 많은 게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라고. 그렇죠. 예? 그걸 정권 초반에는 양성화해서 예. 수면 위에서 끌어올리려고 했죠. 그 경제를.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도입됐던 거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화 이제 임대차 시장 이제 선진화를 해가지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보완하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60억 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제조업을 할 경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한 18채 이제 주택을 이제 소형주택을 사가지고 네.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하고 네. 10년이 지났을 때 세금 혜택을 보니까요. 네. 제조업이 10배 정도 더 내요. 세금을?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자들 지방에 있는 제조업자들이 요새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요. 네.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법인들이 그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들한테 과중한 혜택을 주니까 다주택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양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부가요. 대책적으로. 초반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다주택자들을 양성화하려고 했는데 그 수익을 그게 아니라 그게 장사가 된다는 신호를 줘서 그렇죠. 법인들이 글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정상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반발도 하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앉아있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협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익단체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거판 벌어지게 되면 이제 압력단체를 활동해서 자기들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게 만든 게 이게 2015년에 박근혜 때 공포한 거거든요.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아예 이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끔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싹 낮춰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충격요법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물이 안 나오면요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버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뭐 선거 다가오면 결국 다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빈틈이 많이 있다는 게 이래서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단타 투기 수요를 좀 가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틈새가 있냐면요. 1년 안에 팔게 되면 70% 양도세를 매긴다 하고 2년 안에 팔게 되면 60%를 매긴다 하고 있고 2년이 넘으면요.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빈틈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주 2회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 핵심은 뉴딜 방향은 맞다. 소프트웨어는 더 채워야 된다는 거죠. 좀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기 힘들면 나에게 연락하라. 부동산 문제는 단기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간의 저항이 있더라도 혹은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강하게 나가서 끊어야 된다. 맞습니다. 취지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부동산 관련해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